연령 자산 규모별 투자의 정석인데 이제 연령별로 이제 다 내용들은 다 대충 아시죠? 뭐 상식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하고 나이 먹어서는 좀 안전하게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걸 보면서 다 그 정도 다 상식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서 그래도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규모 수입이 적으니까 근데 규모는 작은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팔분동선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거고 애기가 응애했을 때는 산 꼭대기에서 눈덩이를 굴리는데 산 바닥에 왔을 때는 눈덩이 크기가 엄청 다르다는 거죠. 40대 때는 중턱에서 굴리는 거고 그러니까 20대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으로 부가가치를 누리면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네. 복리를 목표로 해라 이건 말이죠. 그리고 뭐 이건 것 같아요. 경험. 네? 경험을 쌓으면서 해라. 근데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이제 40대 이제 추하면 40대 때 경험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많으니까 S&P나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는 S&P 500이라든가 대형 지수 ETF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이제는 알겠잖아요. 머니 프린팅 하니까 4년 주기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는 공부해서 알죠. 그렇게 해서 20대에서 한 30년 넣어놓으면 50대 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뭐 떼잖아요. 4층형으로 떼가지고 다들 정년 성실하기만 하면 정년할 때 다 100만 장대로 다 받고 나간다잖아요. 그거죠 이거는 20대 때 시작하는 것은 소액 투자로 해서 복리 효과를 누려라 이거죠.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우리 20대 때부터 60살까지 국민연금 넣으면 끝나고 뭐 몇십만 원 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저런 지수로 국민연금하고 같은 금액을 20대 때부터 성실하게 그쪽에 넣으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줄 거 아니에요. 안전하고 복리를 설치하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0대 때 좀 더 위험하게 투자해라 라고 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30대 때는 자산 증대와 리스크 관리를 해라. 그다음에 좀 늘었으니까 채권이나 부동산 펀드, 금. 20대 때는 일단 금융 투자만 일단 하는 얘기겠네요. 그죠? 30대 때는 이런 데로 좀 옮겨놔라. 분산해라 리스크를. 그렇게 하는 거. 부동산 투자도 좀 해라. 30대가 되면 그다음에 자동화된 투자 꾸준히 이렇게 로보 어드바이저 로봇가 자동육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써야죠. 이제는 시대가 그냥 봐봐요. 몇 년 있으면 로봇가 투자해 줍니다. 상품 나올 거예요. 보험을 넣어라. 보험은 이제 최소 비용으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위험했지. 내가 뭐 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다쳐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들어가니까 그 해지 용도로 했죠. 40대 때는 이제 자녀 교육, 노후까지 이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40대, 50대가. 애들 50대 되면 대학 가고 40대는 이제 부모 이런 것들 용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 30대 때 저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 제가 직장 생활 해보면서 직장인들이 투자에 가장 많이 눈 떴을 때가 보면 50 전후예요. 왜? 내가 40대 초반에 한참 열심히 하는데 50 전후에 형님들이 그렇게 자문을 해. 요구해. 50이 되면 이제 보인다는 거야, 정년이. 그리고 애들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50대는 채도 딸리니까. 그 전에는 맨날 전문 잘지, 맨날, 오늘, 내일은 내일 일정 사는 거야! 하면서 오늘 막 마시고 이러잖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것이 40대에 이제 시작한 사람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최연소자가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곧 40이죠. 예. 지금 우리 모임 가장 연소자가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퇴직연금이나 ETF 들어가. 이렇게 해야 저는 전화할 때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는 연금 펀드 나갑니다. 연금 펀드. 이게 60세 넘어가서 퇴직하신 분들 보면 항상 이제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은 연금이 비교적 많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네, 부족하다고. 근데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너무 났어요. 지금 연금 펀드에 넣어놓은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 안 넣었어. 저는 비트모빌이나 비트코인을 갖다 그냥 사는 게 더 그게 연금보다 금리를 받아도 더 낫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딸들한테도 저 예금하지 말고 차라리 비트모빌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그렇게 해봐라. 이제 안방을 한번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비트모빅이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확신을 갖고 만약에 비트모빅이 자격을 했는데 20년 뒤에 생각해봐요. 비트모빅이 정상적으로 안 죽고 그대로 이 궤도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20년 뒤에는 당연히 1억 넘지 않겠어요? 1억 더 가죠. 그죠? 20년 뒤에는 지금 그래서 그 비트모빌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토닥토닥 프로그램, 그러니까 출생하면 1모빅을 주잖아요. 네. 걔가 20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1모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기분이. 그죠? 네.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있으면 좋겠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다 알거든요. 비트코인 한 개 있으면 한 5년, 10년 뒤에는 이게 한 5억, 10억 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다 해요, 지금. 근데 못 산대요. 1억이 없으니까. 현재 비트코인의 1억, 또 1%라도 1%라도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뭐하고 하나 샀는데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마음도 1%가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지금 8천만 원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3천만 원 되면 좋겠죠. 좋겠죠. 근데 그때 3천만 원 가잖아요. 못 사. 그게 못 사. 오태훈 작가가 말하는 네. 그 심리 어떤 그걸 본인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자기도 비트코인 여러 많이 있었는데 뭐 딸내미 뭘 해야 된다고 뭐 조금 팔고 조금 팔고 그랬다잖아요. 그 견디지.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모빅 32만 원쯤 할 때 샀었잖아요.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죠. 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좋은 기회네 하고 좀 더 사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왜 그러시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어. 우리 처음 살 때 60만 원 줬는데. 그렇죠. 그때도 막 지금 사야 된다고 지금 사야 된다고 모르니 그러고 모르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사기 싫고. 근데 그걸 반대로 해야 돼. 네, 우리는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이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좀 알았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이걸 더 사야겠다. 그래서 무리하라는 말은 아니야. 네. 용돈 있으면 0.5개라도 근데 사고 싶은데 지하 몇 층까지 가버릴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못 아니요, 사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비즈모빌도 제가 그걸 책임집니다. 왜냐면 얘기하는데 그 절반까지는 안 떨어질 절반 이상은 안 떨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 20몇만 원.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판단을 후행성으로 하는데 비트코인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때 하나가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3년 전에 8천만 원 갔다가 뭐 2천 몇백만 원 왔을 때는 그래 나가 그때 막 그니까 그때 막 5천만 원대에 산 사람들이 8천만 원에 올라가지고 엄청 수익 본 사람들 많은데 2천만 원 떨어지니까 그게 한 1년 반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MD 팔았던 시점 6,200만 원쯤에 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익절을 하더라고. 팔아버려. 그리 돼요 심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40대 때는 이제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동산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비도 내야 되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이게 40대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50대 이후가 요즘 또 60대 이후로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50대가 하나 늘었어요 원래. 50대 이후는 이제 안전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랍니다. 50대
아니신 분이 두 분밖에 없네. 세 사람 60대. 아, 그래. 50대 이후로 들어갑니다. 안전자산을 늘리랍니다. 누구냐? 이거 이제 우리 임경 쌤하고 많이 얘기했던 건데, 배당주. 배당주. 네, 배당주. 배당주는 저긴가요? 은행주인가요? 배당주가 은행주가 가장 크죠. 미국 배당주가 제일 좋죠. 배당주는 미국 배당주로 하는 게 수수료도 엄청 떼지 않아요, 세금. 저 그죠? 이번에 뗀다 해도. 미국 채권을 찾았거든요. 네. 4개월 만에 받아서 수익금이 뭐 200 얼마가 20만 이러는데 내 손에 수령한 건 85만 원. 왜? 60%가 왜냐면 나가고 두 개가 왜냐면 환율도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고. 우리로 하면 올라가고 환율도 떨어지고 하면 채권도 떨어지고 금리도 그래가지고 확 줄어버리고 세금도 몽땅 내더라고. 그게 이제 아니거나 그 이상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주택 막 이렇게 투자할 때 세금 때문에만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세금으로 뭐 700만 원을 내고 내가 300만 원만 벌려. 그래도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 700만 원을 갖다 세금 낸다고 아이 세금 너무 많이 뜯게 안 해. 이거 하고 난 세금 700만 원 떼도 나 300만 원 보니까 하는 거 하고 이게 이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부자들은 300만 원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야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세금 많이 낸다고 투덜댈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수익을 뭔가가 있었다라는 걸 갖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생각을 갖다 바꿀 수 있다. 절세를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이제 절세는 이제 추후의 문제. 거기다 그냥 절세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절세한다고 그러니까 뭐 일가구 다주택을 안 해. 내가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분명히 20% 30%라도 벌 수가 있는데 절세한다고 일가구 2주택만 하고 안 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네. 이제 한때 임경 쌤도 미국 고배당주 안전 이런 공부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비전을 갖고 한번 베팅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투자금의 대부분을 그쪽이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에 넣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지만 가상자산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상자산을 갖다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약간 리스크는 많은 건 사실이에요. 뭐 절대 리스크가 없거나 뭐 확신이 들어가거나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제가 통찰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이렇게 배워본 지식 이런 걸 뭐 했을 때 그래도 이게 더 약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또 이익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근데 이제 그 차에 지금도 스타벅스라든지 코카콜라에서 배당이 들어오곤 있어요, 저. 근데 그게 뭐 20원, 30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지. 뭐냐면, 배당주로 해서 제가 그걸 또 샀다가 그냥 빼고 잔바리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분기만 되면 배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빨리 좀 목돈을 해서 빨리 그 배당주로 좀 갈아타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50이 넘어가면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약간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지금 솔직히 비트 모으기 막 어떻게 한다 그래도 저 인생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가상자산을 갖다 투자한 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주식이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때 주식이 나왔을 때 야 이게 돈이지 어떻게 이건 주식이 이건 돈이다 그러면 이게 돈이지 어떻게 이게 돈이다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되잖아. 주식도 돈이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느낌이 지금 가장 자산이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지금 뭐 저기 그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은행에 있는 돈이 돈이고 뭐 금이 이렇게 금이랑 부동산이 확실한 어떤 그거지 이 가상 자산이 어떻게 이건 0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리스크가 크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많이 할 때 그럴 때 시장에 얼른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돈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이제 다 막 그 좋다고 할 때는 됐다. 이렇게 이제 요 맥락에 맞춰서 우리 임 교수님이 얘기한 거 세 번째인데 제가 전업 투자를 맨 처음에 2011년에 전업 투자를 맨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별로 안 했을 때야 주식이나 이런 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2021년인가 10년 지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아줌마도 다 해. 그런 주식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하나. 두 번째는 가상자산은 아직 세금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리스크. 세금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00년의 시간은 미국 패권의 시대가 공고했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미국 러시아가 패권 같은 거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도 전쟁 중이고 지금 국제적 지정학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니까 미국의 패권의 금융상품이 계속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요. 지나고 보니까 100년 동안 미국 자산에 투자했으면 성공했다.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성공했다인 거지. 앞으로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 지정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으로 살아남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누가 패권을 가져가든. 그래서 저는 미국 자산보다, 미국 주식보다 비트코인 메이저로 한정한다면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전하고 세금이 없고 아직 초기 시장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50대 이후에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 또 고려해서야 된다. 상속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한테 2천만 원인가요? 아니 무상증 8억인가? 1점 올라갔잖아요. 1억 5천. 1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그런데 3년 내니까. 미혼일 때는 미혼일 때는 5천. 5천으로 10년 올랐나요? 내에 5천. 네. 10년 내에 10년 내에 5천. 그죠? 이게 내가 자녀가 2천인가. 내 50대가 되면 베팅을 할 때 내 명의로 베팅할 게 아니라 내 자녀 명의로 지금 2, 3천 베팅하면 요거는 나중에 그 증여세나 이런 걸 안 내잖아요. 이런 건 고려해사라는 거예요. 50대면 상속을 고려해라 이 말이에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채권 현금성 자산. 네. 현금성 자산. 네. 뭐예요? 현금이요? 채권이 현금성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현금성 자산. 채권도 있고 현금성 나 자산. 골드바? 골드바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골드바 실버바? 아니면 뭐 채권도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채권 국가가 안 망하면 현금성 자산인 거죠. 가장 안전한 현금성 자산은 뭔가요? 골드바죠, 골드바. 그거는 금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맞지 않아요? 골드바를 살게 한다. 어떤가요? 골드바 현물로 갖고 있을 것이냐 그냥 주식으로 갖고 주식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숫자로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이 공부한 100년 동안 모든의 원자재, 모든 상품을 금융화, 숫자화, 컴퓨터화,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이 속에서 모든 부가가치를 활성화시킨 게 미국 금융가잖아요. 그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이전까지는 안전한 100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이후로는 패권이 불안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골드바를 실물로 갖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비트모비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지갑에 딱 여는 거예요. 네. 지금 금이 상당한 수수료도 필요하고 살 때도 팔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정하니까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좋다. 이제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가격이 45만 6천 원인가 돼요. 그 한 돈에 살 때.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인터넷에 사면 더 치죠. 가공 붙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90%가 뒷금이라고 해요. 뒷금.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46만 원, 5만 원 거기에서 10%가 빠지죠. 그러면 약 한 40, 한 1, 2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실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 급방에 가면 내가 살 때는 41만 원이 기준이다. 그럼 한 42만 원 주면 살 수가 있고, 내가 팔 때는 40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갭이 2만 원 정도 들어가죠. 한 5% 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리석은 게 나는 정상적인 부가세 내고 46만 원이 아니고 아마 47, 8만 할 거예요. 인터넷에 네이버 들어가면 골드가 한도짜리 사면, 골반지 사면 그렇게 사가지고 팔 때 40만 원 하면은 이거는 투자자로서 안 맞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수익 많이 내고 이러니까 현금을 많이 보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네. 캐드네? 네. 은행에다가 많이 보관을 하잖아요. 은행이 크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현금 보관하면 그게 제가 이건 잘한 것 같은데 2년 전 2018년에 골드바를 제가 돈당 17만 8천 원에서 18만 2천 원 사이에 왕창 샀어요. 왕창 샀는데 하면? 그게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8만 원 정도 돼요. 아니. 지금 봐봐요. 18만 원의 평균 매수 단가로 하면 지금 매도가가 한 매도가가 한 41만 원 정도 주는 것 우선 같아요. 28만 차이네. 근데 지금 매수가는 한 43만 원 되거든요. 근데 시세는 46만 원이지만 100%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죠? 훨씬 넘었죠. 훨씬 넘었지. 그런데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그걸 금을 안 사고 금고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국밥이 6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9천 원, 만 원 하잖아요. 나는 돈을 번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금값이 올라가서 보존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현금을 금고에 넣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억, 200억 된다. 그건 뭐 5년, 10년 동안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재원이 모르지만 뭐 어설피 뭐 몇 천만 원, 1억, 2억 이런 거는 돈 가치가 지금 속도가 보면 5년이면 한 20, 30% 줄어버리는 거야, 실제.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 4% 적금 놓고 앉아있으면 앉아서 거지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해야 돼요. 네. 나는 그래서 벌었다 생각 안 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화폐의 가치를 지켰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랬죠, 후배한테.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터가지고 500만 원 남겨놓고 4,500만 원씩 금을 사라. 그리고 500만 원은 네가 몇 년 동안 이자를 내라. 마이너스 통장. 하고 지금 팔았으면 마이너스만 갖고 5천만 원 쓰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돈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금값의 상승률이 지금 은행에서 주는 그냥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근데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거는 자꾸 얘기해줘도 안 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중국도 금을 모으고 있고 러시아도 모으고 있고 인도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인도는 인도 국민들이 인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지하려고 돈 생긴 족족 금을 사잖아요. 함량 떨어진 금이라도. 왜 금을 사죠? 러시아, 중국, 인도? 패권 전쟁이잖아요, 이게. 구도가. 미국이. 그거 사가지고 집에다 두기에는 불안하잖아. 그럼 이제 그때 말씀하신 그걸 이걸로도 골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키움증권 거기에서도 금을 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금방금방 앱을 깔고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실물금을 인출하면 부가세 10%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아까 금방금방은 뭐라 했어요?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요. 개인 간 거래를 난 중개만 한다. 개인 간 거래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46만 원이 아니라 42만 원 전매 가격에서 2% 정도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해준다고. 그러면 출구하면 2% 수수료 좀 여수시 교동에 몇천 학동 앞에 금방금방 한국 금거래소 있잖아요. 가가지고 빡빡하게 정상적으로 딱 각인돼 있는 한국 금거래소 각인돼 있는 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나는 적금성을 용이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동네에 내가 아는 금방가 좀 해고 그게 더 비싸. 근데 요만한 주먹금이거든요. 10돈짜리가. 근데 이거는 옛날 그 감정서 도장 찍은 건데 이 감정 찍은 거는 개인가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막 사회가 파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금을 팔고 싶어. 금거래소가 다 폐쇄됐어. 멘토연으로 거래해야 돼. 그러면 이 주먹금을 누가 돈을 주고
이거 한 덩이에 뭐 450만 원 주고 누가 사겠어요? 한국금고에서 인장이 딱 찍혀 있는 거는 사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거면 그거 해라. 그거를 목표가지고 그래서 도장하지. 금교육은 따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네. 한 시간은 뺏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금 8시네 지금 8시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금방금방 앱을 까세요. 그리고 앱으로 한국금고에서 앱도 있고 국제금고에서 앱도 있고 또 서울의 종로 상가에 가면 금방도 쫙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 주먹금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사고 팔고 감정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실 만 원이 넘게 주겠지. 봐봐. 이렇게 이제 50대 이후에는 자산 보호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에도 자기 비중에서 일부 조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연령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지켜야 돼. 자 이제 거절하는 네. 지키는 거잖아요. 연령별 기준을 했지만 제가 갖고 싶었던 건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산 규모별 투자의 정석이요. 제가 기준을 했던 게 뭐냐면 1억 원 이하,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10억 원 이상 이 3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투자금, 이 마인드, 생각. 그래서 보면 1억 원, 내 투자금이 1억 원 이하일 때 단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병행해라. 금액이 적으니까 똑같죠? 20대 때 투자 방식하고 비슷해요. 공격적으로 해라. 그 돈이 별로 안 크다 이거야. 이건 왜 그럴까요?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원 이하는 내가 반토막을 내먹어도 내가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 수입이 지금 뭐 연봉이 뭐 3, 4천에서 뭐 1억까지 사이 방해가 공부돼 있잖아요. 내가 노동을 하면 한 달에 1년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빼먹었어. 그러면은 밥 굶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2천만 원 저축하고 채우면 된다 이 말이야. 채우 대신 그 5천만 원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2천만 원 까먹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노동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동할 수 있으면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뭐 인덱스 지수 펀드를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비상금을 확보해라. 몰빵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 통해보면 몰빵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쫄쫄이타도 버틸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둬라 이 말이야. 이런 건 이하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막 공격적으로 하라고 한다 해서 몰빵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3년에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좀 쉬어볼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느낌이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고려해라. 1억 원 이하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자산이래요. 1억에서 10억. 1억에서 10억이 중간 자산인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늘려야 돼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렇게 해외 자산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늘려야 되고 이제 지금 뭐 선택적인 성장 자산 나는 지금도 금은 좋다고 봐요. 45만 원이지만 내가 올해 3월달인가 그때 내가 좀 약간 좀 거품을 좀 떨긴 떨었습니다만 우리 처가 모임에서 소영들하고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올해 금 가격이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장훈쌤 금 얼마에 샀어요? 28 아까 18만 원. 아까 17만 8천 원? 아까 말했어요. 18만 원. 상당량 20kg. 그때 장훈쌤이 커피숍에서 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는 헛소리만 그때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쭉 던지는 거라 수요와 뭐 공급을 법칙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그 형님들이 몇 분 이렇게 50줄 전후의 형님들이 그때가 막 한 날 있죠. 자문을 막 구해. 나는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고 얘기해요. 금하고 비트코인 사라. 답을 먼저 알려줬잖아. 그러면 쉽게 얻으면 이건 하고 다닌 것처럼 생각해라 봐. 막 100만 원 싸들고 가가지고 전문가한테 종목줄 주세요 해야지 이게 가치 있다고 느끼나 봐.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태민 작가가 계룡산에 가서 피트모빅을 네. 계룡산에 올라간 사람한테 주라는 게 그만큼의 어떤 구하고자 하는 그걸 갖다가
투자 비용을 갖다가 해야 그거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그 이야기도 그냥 맥락이 같죠. 그냥 뚝 던져갖고 이거 좋은 거야 해 하면 이게 좋아하고 말아. 그래 너무 쉽게 알려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돈이 예를 들어서 내 돈이 한 10만 원으로 주면서 야 나 10만 원 줄게 그 정보를 줘. 근데 이 정보를 하면 이 정보는 굉장히 귀한 정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뭐 수익률이 뭐 보잘것없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정보가 얻어지는 것 같으니 이 정보가 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업 투자를 2011년도에 하면서 많은 돈을 유명하다는 전문가들 한 달에 막 70만 원, 80만 원 줘가면서 다 리딩도 받아보고 이놈 되고 저놈 되고 다 해봤거든요. 해보세요. 지금 우리 모임이 저는 정말 그 퀄리티 있는 모임이라 생각을 해요. 사기친 사람 없잖아요. 제가 사기쳤습니까? 제가 뭐 돈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투자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나누면 서로 의지도 되고 이런 어디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이런 모임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 모임 같이 있으니까 정말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거 파일로 올려주실 거죠? 아 이거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잘 주셨습니까? 많이 좋네요 자료가. 저요? 좋아요. 제가 이걸 쓰느라고 일단 치킨 많이 드세요. 좋죠 내용은. 네. 자, 고배당 주식 이런 거 해야 이 말이에요. 중간 자산일 때 고배당 주식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세금을 고려해야 돼요. 1억에서 10억까지. 그러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것을 이제 1억에서 10억 정도면 노후에 실수를 크게 하지 않으면 그냥 비루한 노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자산이 되면 자기 노후까지 고려해서 안전하게 하면서 고배당도 하면서 일부분은 좀 약간 좀뭐 20-30%는 약간 좀 확실한데 좀 위험성 있는 자산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1억 이하에서는 한 50%는 과감하게 해야지. 1억하고 10억 너무 차이. 5억에서 10억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마인드가 1억은 미만인 거 하고 와 8,900만 원, 9,500만 원은 1억 이상으로 쳐줍시다 우리가. 쳐줍시다. 왜? 한 몇 번 잡으면 1억 2천 받다가 다시 8천억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1억이라고 쳐주자 이 말이야. 근데 뭐 확실하게 뭐 한 4, 5천 정도의 마인드하고 1억 전후의 마인드는 생각이 좀 달라지고 또 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주식에 넣은 금액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보니까 보십시오. 부동산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 자산 이 정도 다 포함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가구 자산이 뭐 3억 정도? 그죠? 평균 자산이 3억 정도 된다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네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세금도 고려해야 된다. 뭐 우리 집 한두 채 있어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IRP 내가 몰라 찾았어. 개인형 퇴직 있어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이렇게 IRP 자 이제 10억에서 50억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 선배님들은 다 이쯤인가요? 여기 위인가요? 50억 넘어가신 분 있으십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사모펀드 막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글로벌 투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인도가 좋을까, 남미가 좋을까 이런 것도 고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있더라. 자선, 사회적인 책임을 투자해야 된다. 사회적인 책임 투자해야 된다. 이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거버넌스까지 다 고려해서 투자를 좀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올해 그냥 이번 분장이 꼭 우리 이 단계에서 한 단계씩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단계씩. 이거 부자 문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상속 유산계획 당연히 세야겠죠. 자, 당연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 결론은 리스크 관리와 세금 효율화 해야 된다. 자산 증가할수록 분산 투자해야 되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다. 그런데 이제 50억이 되면 1년 수익률이 3%만 돼도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5%가 되면 2억 5천이고 10% 되면 5억이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나 투자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의 지금 생각과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일경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블랙록이라든가 뱅가드라든가 이런 애들이 연 목표 수익이 몇 퍼센트겠냐? 5%. 5%면은 너무 잘했어요. 거기에서 1% 빼가지고 1% 가지고 회사 운영되고 직원 월급 주고 그 돈만 해도 엄청나니까 일경의 1% 얼마인가요? 1조? 100조잖아요. 100억이잖아요. 100조네 100조. 100조? 1000조 일경이니까 1%가 100조잖아요. 100조 가지고 직원 월급 주고 그냥 펀드 매니저들 급여 주고 나머지 4%는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잘한다 소리 듣는 거죠. 50억의 사람이 4% 주면 2억을 돌려주니까 그렇게 돌아간다는 우리가 노블레스 하는 애들의 심리까지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이제 내용 괜찮죠? 네. 아주 주옥 같은 얘기. 꽉 차. 100억이었네. 50억 이상은 똑같이 봅시다 우리가. 자,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내용 너무 좋죠? 네. 챗GPT가 했어요? 이것을 제가 챗 GPT로 딱 2문장 입력했어요. 연령별 투자 전략, 연령대별 투자 전략 한 번, 그 다음에 자산 규모별 투자 전략을 알려줘. 그래서 이것을 챗 GPT한테 물어서 그대로 챗 GPT가 알려준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주석만 정리했어요. 뒤에 끝 마무리 이렇게 지우고 어때요? 전문가가 브리핑한 것처럼 어휘 선택이나 용어라든가 이해도라든가 편안했죠? 반전 있죠? 강의가 챗 GPT가 한 거를 보세요. 제가 또 정리했습니다. 이런 강의 좋다. 반전 있는 강의.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단톡방에 창훈쌤이 그거 올려놨잖아요. 네. 저도 한번 그 투자 계획서를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모빌링안에 어떤 투자 어떤 그 보고서 하나 만들어주라 하니까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우리 그 윈도우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윈도우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 누구더라? 그 코미디언 뭐 이야기하면서 뭐 윈도우는 뭐 시작으로 시작해서 시작으로 끝난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처음 시작하려면 시작 그거 누르고 끌 때도 그 시작으로 들어가서 종료하고 하는 그 말이었는데 그러듯이 그러니까 윈도우를 갖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랐잖아요. 막 마우스가 뭐고 뭐 이런 걸 몰랐는데 지금 시대가 딱 지금 그 네. 가독이에요. 챗GPT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훈. 교훈이 아니고 인사이트, 강의 인사이트. 챗 GPT, 오늘 강의가 챗 GPT 능력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윈도우가 처음에 93년, 92년 보급됐을 때 그때 그 막 학교에서 컴퓨터씩 만들어가지고 이메일, 판메일 처음 하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제가 딱 대학 가니까 그걸 했는데 한 몇 년 선배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컴퓨터에 다루는 능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사회 오니까. 근데 지금이 챗GPT가 윈도우가 나왔을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 자료 있잖아요. 배포 안 할 거니까 챗GPT를 까셔서 거기에서 오늘 내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하시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윈도우 보고 싶은 시대의식을 고려한다면 이 챗GPT가 그런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컴퓨터 배운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이제 사용 능력 보도하러 업무 능력 효율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투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관련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걸 유료로 이용해 볼 생각인데요. 그 찾으면 다 알려주잖아요. 시간을 줄여줘요. 입시학원 가면은 목표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지 실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 줄여주는 거니까. 내가 하루 8시간 할 걸 1시간에 해주면 얘가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지금 챗GPT만 파는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부업에 먼저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남이 만들어둔 폼을 우리가 이용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내 아이디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질문 능력. 연령, 자산, 규모별 투자 전략이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투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질문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공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챗 GPT로도 충분히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답변하지 못하는 저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문가는. 그래야지 전문가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2번 써봤는데 가상자산 투자가 시대에 부합한가?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니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저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50대 이제는 연령대 투자 기준보다는 규모별 투자 기준을 추종해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노동 수입이 1억 원 이하의 정도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고 단기 매매는 제가 2011년에서 1년간 했고 2018부터 21년까지 3년간 전업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단기 매매 수없이 많이 했겠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단타를 하는 애들은 단타에서 부자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의 승률은 1% 이내의 애들만 들어가는 거야. 99%는 단타에서 다 망해요. 근데 장투는 황토보다 나도 좋다 이 말이야. 예.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세계 경제공황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화폐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안전하게 내가 확보해 놓는 거. 지금 타이밍은.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뭐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면 돼요. 단기 매매에 단기적인 수익에 단기 매매 수익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확률이 뭐 0.1%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좀 장기 투자로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결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몇 글자 적어봤는데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상주의자들로 보면 자본주의 버브다. 물론 이상주의자들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돈 많은 분들은 놀고 부리고 대부분의 80% 90%는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모임을 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누리는 사회적인 버그를 나도 누려보고 싶다. 이게 내가 투자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버그는 영화 매트릭스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걸작이거든요. 영화 매트릭스가 가상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컴퓨터가 완벽하게 프로파일링해서 만드는 사회 속에서도 버그가 발생을 해요. 그 버그 속에서 그 버그 애들끼리 자기들의 생태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가가 돼서 아까 위의 규칙을 지키고 나의 생태계를 자본주의 버그를 나도 누려보고 싶다. 이게 내 목적이고요. 월급쟁이라든가 노동자의 삶만 이렇게 살던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쟤네들이 나 어떻게 볼까 아무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 살다가 나와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로만 살다 보면 그 자본가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학습하면서 같이 익숙한 걸 만들어 가자. 이제 선배님들은 곧 은퇴할 시기도 다가오시고 노동자가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이 선배님들은 은퇴하고 또 취직하려고 한다? 또 취직하려고 해. 200만 원 벌어도 좋아. 또 취직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2년 돼가니까 조금 적응이 돼요. 내 생활,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가 지금 좀 좋은 점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네. 자, 이것도 자본의 규모가 계급인 자본주의는 사회복지 민주주의라는 당근을 주었고 정치는 표면은 위선으로 내면은 냉철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이상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주의에 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꼬셔야 되니까 포퓰리즘하고 이 내용들은 정치 철학 세계 경제 살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는 이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 내가 회사를 때려치는 이유, 내가 투자에 지금 이렇게 막 목매고 막 이걸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 공부가 되거든요. 선생님 마우스는 9월 첫 주가 저더라고요. 바쁘시겠네요? 그래서 챗 GPT가 있잖아요.